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에 근무하는 김종훈 교수입니다. 이렇게 치이신보 TV에서 하는 덴티마스터라는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를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수술 가이드를 만들고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좋은 요령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퍼런스들을 기반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임상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해부학적인 요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 과정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환자의 요소, 그리고 보철물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보철물의 그런 컴포넌트들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합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나 크라운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3차원적인 임플란트의 위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위치를 우리가 미리 임플란트 플래닝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을 했던 위치를 어떻게 입안으로 정확하게 옮길 것인가,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플란트를 어디에 심을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수술 가이드를 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우리가 어디 심어야 될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디자인하는 수술 가이드도 사실은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뭐 여러 가지 보철물의 프로파일이나 아니면 심미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페리임플란타이티스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파일이 필요하고, 프로파일이 좋아야지만 또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임플란트의 어떤 장축으로 교합력이 전달되게 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임플란트 위치를 잘 심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각도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이제 스크류 액세스 홀이 교환면이나 그 다음에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팔라탈이나 링구얼 쪽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보철물을 쉽게 제거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술을 프리헤드 서저리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잇몸을 절개를 해서 어떤 뼈의 이제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임플란트를 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보철물을 만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리핸드 서저리를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최종 보철물의 형태나 위치는 기반으로 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수술 가이드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프리핸드라는 거는 사실은 뭐 술자의 그런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접치의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침범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프리핸드 서저리가 갖는 단점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소한의 어떤 서지컬 템플릿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구강 내에서 이제 무치약 부분을 이제 임프레션을 뜬 다음에 그 부분에 이제 인공치를 배열을 하고 보철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미리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임플란트가 어떤 방향으로 심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수술 가이드가 되겠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컴퓨터 기반의 플래닝,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3D 프린팅 수술 가이드,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디자인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수술 가이드에 대한 것들을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더 디테일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거를 장치를 이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디테일을 가지면 좋을까라는 거에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가이드의
그 장치의 제작 그리고 수술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여러 가지 팩터를 나눠서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처음에는 이제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임플란트 플래닝 소프트웨어로 넘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확도를 좌우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가이드를 디자인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또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수술 단계죠. 실제로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단계에서 이제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취득, 그리고 데이터를 소프트웨어로 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이거는 CT 데이터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CBCT 데이터.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이제 구강 내에서 임프레션을 떠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나서 스캔을 한 이제 스캔 데이터입니다. 표면 데이터, 서피스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데이터가 있죠. 근데 이 두 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수술 가이드를 사용할 때는 이제 꼭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CT 내지 CBCT는 굉장히 이제 노이즈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치아를 아주 정밀하게 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하는 뼈의 어떤 형태나 뭐 이제 볼륨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이제 역치값을 조절을 하게 되면 치아 부분에서는 노이즈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T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모든 거를 다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형태는 우리가 CT에서 정확하게는 못 얻지만 이제 이런 서피스 데이터가 있으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데이터를 같이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CT에서는 뼈를 보고 그다음에 석고 모형을 스캔한 데이터 혹은 구강 스캔을 한 데이터에서는 이제 치아의 어떤 표면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전 2020년에 나온 이제 이런 시스테머틱 리뷰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어떤 수술 가이드를 만들고 이제 컴퓨터 베이스의 수술 가이드를 만들고 정확하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라는 것들을 이제 다룬 논문입니다. 거기서 임프레션 과정에서는 정말 정확한 임프레션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이제 그 알지네이트 임프레션보다 위에 보시는 이제 고무 인상제로 실리콘 임프레션으로 임프레션을 뜨거나 아니면은 구강 스캐너를 사용한 이제 인트라오럴 스캐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는 게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언급된 내용 중에 구강 스캐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강 스캐너로 스캔을 하면은 과연 이제 모든 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구강 스캐너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강 스캐너는 이제 스티칭을 한다는 거죠. 스티칭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스캐너의 팁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를 이어붙여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의 이제 가공의 과정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는 뭐 이렇게 환자가 치아를 다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캔을 쭉 해가지고 이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낮습니다. 왜냐하면은 랜드마크가 충분하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이어붙이는 과정에서는 랜드마크가 중요합니다. 근데 치아가 쭉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공통된 영역을 통해서 겹쳐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는 게 이제 불리하지가 않죠.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하고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무치약 부위가 길게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과연 데이터를 정확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치아가 없고 잇몸만 존재하는 부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면은 잇몸의 텍스처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쪽 잇몸이나 저쪽 잇몸이나 상당히 유사한 그런 표면 특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강 스캔 데이터를 이어붙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부정확성이 높아질 수가 있고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2018년 정도에 이제 썼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임상에서 제가 자꾸 느껴져서요. 이거를 실제로 데이터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치약 영역이 긴 이제 덴티폼을 사용해서 왼쪽에는 어떤 이제 무치약 부위가 긴 영역에 랜드마크를 부여하지 않고 오른쪽 덴티폼은 보면은 중간에 동그랗게 이제 랜드마크가 인위적으로 하나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세 가지 구강 스캔을 사용을 하고요. 구강 스캐너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탑 스캐너, 모델 스캐너를 이제 레퍼런스 스캐너로 해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똑같은 스캐너에서도 이제 이 마커, 랜드 마커가 있는 그룹하고 없는 그룹 간의 오차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네모 박스, 점선 네모 박스를 이제 해놓은 것들을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마커가 없는 그룹에서는 이제 편차가 상당히 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마커를 추가를 해가지고 스캔을 해준 그룹에서는 오차가 다이나믹하게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스캐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캐너에서도 그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랜드마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작년에 또 저희 연구실에서 출판한 논문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무치약 부위의 영역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어디 존재하는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제일 왼쪽 그룹처럼 이제 치아가 전체적으로 존재하는 그룹에서는 오차가 상당히 이제 적죠. 그래서 편차가 거의 없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편차가 이제 오른쪽 그룹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죠. 그래서 후방에, 최후방에 어떤 치아도 없고, 무치약 영역이 상당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차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스캐너를 뜬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가이드 수술이고 무치약 영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그 무치약 영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에 대해서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는 뭐 똑같은 상황이라도 길게 촬영을 전악을 다 찍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한 절반만 찍어주는 게 좋을까? 짧은 영역으로 찍어주는 게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연구자들은요, 길게 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인용한 논문이 2016년이라 이게 조금 이제 많이 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연구들, 2021년, 22년, 2022년에도 연구자들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강 스캐너를 똑같은 환자에서 하더라도 길게 찍으면 찍을수록 오차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영역, 그리고 이제 수복해야 되는 영역 주변으로만 최대한 짧게 스몰 스팬 촬영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게 이제 정합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치아하고 CT를 정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합 과정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있거든요. 정합을 위한 마커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라는 게 이제 데이터 취득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그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이슈입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마커가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건데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정합의 결과가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CT하고 석고 모형 데이터하고 정합을 했을 때 초록색 영역이 많을수록 정확한 정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치아가 많으면 좋은데요. 여기처럼 남아있는 치아가 많지 않을 때, 그리고 뭐 치아 자체가 굉장히 좁은 영역에 모여 있을 때는 상당히 오차가 커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한 그룹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치아가 전치부에만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구치부에 저렇게 아티피셜 마커를 한쪽에 부여를 하거나 아니면 양쪽에 다 부여를 한 그룹, 이렇게 이제 그룹을 세 가지로 만들었는데 보면은 이제 바이레터럴로 이제 아티피셜 마커, 인공적인 어떤 정합을 위한 마커가 있는 그룹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차가 제일 많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바이레터럴 그룹에서 가장 이제 오차가 적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치아가 있더라도 뭐 이제 인상을 잘 뜨더라도 CT하고 그 다음에 이 모형을 정합하는 과정에서 틀어져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합을 위한 마커는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고 3점 마커가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저렇게 후방 구치부에 저렇게 랜드마크를 부여를 해주면 상당히 이제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아 기수가 많은 경우에도요, 뭐 마커를 안 쓰는 것보다 이렇게 마커를 조금 인위적으로라도 부여를 해줘가지고 정합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다. 이런 연구도 존재를 해서 또 같이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이유가 이제 아까 처음에 치아 자체에도 아티팩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노이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치아의 CT의 치아 부분, 그 다음에 석고 모형의 치아 부분을 정합을 할 때 이런 이제 마커를 추가적으로 부여를 해주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더 심한 케이스인데요. 아티팩트가 아주 심하죠. 이게 이제 보시면은 상악의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 상악의 모든 치아, 모든 임플란트에 금속 보철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자는 CT를 찍으면은 아티팩트가 너무나도 심한 거죠. 그래서 치아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조금도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석고 모형하고 정합하는 과정이 정확하게 일어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립의 정확도에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메탈 아티팩트가 많은 케이스에서는 이런 이제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이 만약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인공적인 랜드마크를 부여해 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자 보철물의 교환면 쪽에 이런 이제 레진으로 이렇게 그 인공적인 마커들을 붙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교환면으로 길게 위로 튀어나온 그러니까 이제 메탈 아티팩트의 영향권을 조금 벗어난 위치까지 길게 이제 랜드마크를 부여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이거가 붙어 있는 상태로 환자가 CT를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석고 모형을 뜨거나 아니면 이제 구강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정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길쭉하게 쭉쭉 뻗어 있는 이제 아티피셜 마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데이터가 정합이 되면 아티피셜 마커가 없는 데이터를 하나를 추가로 또 불러와가지고 정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공적인 이런 랜드마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수술 가이드를 만들고 수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2019년에 발표했던 이제 JPD라는 저널에 발표했던 연구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티피셜 랜드마크를 인위적으로 부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트레이를 만들어 가지고 트레이 내부에 인상제를 조금 담아서 환자 치아에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죠. 상악에다가 고정을 하고 나서 이제 환자에게 CT를 찍으시도록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CT 상에 이런 이제 제가 트레이 바깥쪽에 붙여놨던 이런 마커들이 이제 CT에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마커를 기반으로 이제 정합을 데이터를 간접적으로 우회하는 정합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수술 가이드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아티팩트가 너무 많을 때는 이거를 이제 억지로 정합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티피셜한 랜드마크라도 마커 같은 거를 붙이고 부여를 해서 이제 CT를 찍고 장티를 디자인하는 게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레이는 나중에 뭐 저희가 보철물을 만들 때 또다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 구멍을 뚫어 가지고 뭐 이제 픽업 임프레션 코핑을 이용해서 이제 임프레션을 또 파이널 임프레션을 뜰 수가 있죠. 그래서 보철물을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의 기존 덴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를 이용한 데이터 취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이제 데이터 취득에 대한 것 중에 세 번째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완전 무치아 케이스에서는 이런 덴처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환자가 치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석고 모형을 떴을 때 거기에 치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CT를 찍었을 때도 치아가 없고 하기 때문에 어떤 정합을 할 수 있는 공통된 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의 덴처를 그래서 이용하게 되고요. 환자의 덴처를 치아처럼 사용해서 환자가 이제 저 덴처를 입안에 착용한 상태로 CT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덴처 자체를 CT를 한 번 더 찍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는 이제 방사선 불투과성 마커를 이제 공통된 마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CT 데이터를 정합을 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듀얼 스캔 프로시저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덴처가 틀니가 얼마나 환자 입에 잘 맞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장치의 외형이 결국은 수술 장치로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장치의 내면을 이런 식으로 초록색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수술 가이드를 플래닝하는 소프트웨어에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진지바의 외형으로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덴처를 처음에 우리가 평가할 때 이 내면의 어떤 적합도가 괜찮은지를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덴처의 뭐 마모 상태라든지 치아 배열의 위치라든지 전체적인 덴처의 품질 이런 게 괜찮은지 미리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드 덴처의 품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템포러리 덴처라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수술 가이드의 디자인 과정, 그리고 이제 가공에 대한 과정이 되겠고요.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버추얼 왁스업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중요한 이유는 버추얼 왁스업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떤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 것인가 미리 디자인을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탑다운 컨셉 혹은 이제 레스토레이티브 드리븐 임플란톨로지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대신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철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위치나 형태를 확정하고 나서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디자인한 보철물하고 그 다음에 CT 데이터를 동시에 겹쳐서 보면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해 주어야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원하는 디자인, 우리가 생각했던 보철물의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또 이제 스크류 액세스 홀이나 이런 것들이 교환면이나 혹은 이제 팔라탈 혹은 링구알 쪽으로 잘 나오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치부도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배열뿐만이 아니라 대합치하고 접촉하는 교합 관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구치부라고 해서 치아의 형태만 대략 갖다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디자인을 잘 해주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위치를 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정확하게 되려면 우리가 임프레션을 정확하게 떠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아래 마운팅이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배열해준 이제 버추얼 투스들의 위치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구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고민하고 정확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치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치아의 형태가 어떠냐, 우리가 사실 예전에 해부학, 치과 해부학, 치아 해부학 시간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아의 외형은 이제 전체적인 치아의 폭과 사이즈가 있지만 여기 제가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해 놓은 것처럼 교환면의 영역은 그보다도 상당히 좁습니다. 이게 이제 안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버추얼 왁스업을 할 때도 이런 전체적인 치아의 외형, 그 다음에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있는 교환면의 외형, 이런 것들을 이제 똑같이 우리가 최종적인 보철물을 만들 때처럼 이제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심고 나서 보철물을 최종적으로 만들 때 스크류 액세스홀이 교환면으로 올라올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교환면을 너무 넓게 잡아주면은 나중에 이제 실제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 그 스크류 액세스홀이 교환면 쪽으로 올라오지 않고 벅걸이나 뭐 이제 링구알 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전치부는 사실은 이런 형상들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디지털 스마일 디자인이라는 컨셉으로 뭐 이제 디자인을 미리 해보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의 사진 한 장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환자의 정면 사진하고 환자의 이런 이제 석고 모형을 스캔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2D랑 3D 데이터지만 정합을 해가지고 미리 치아 모형을 디자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심미적인 결과를 얻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고요. 그리고 동일한 목적으로 최근에는 뭐 이렇게 이런 3D 페이셜 스캔 같은 것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D 페이셜 스캔은 좋은 점이 있죠. 이게 아까 보신 그런 이제 한 장의 사진보다도 더 좋은 점이 정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아래쪽 면이나 그다음에 환자의 옆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런 이제 외형을 볼 수 있다. 이런 게 상당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제 페이셜 스캔을 상당히 많이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플래닝하는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원하는 기능이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다른 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임플란트 스튜디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임플란트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버추얼 아티큘레이터 이런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이나믹 오클루전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같이 제공하고 시뮬레이션 된 어떤 하악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또 구현해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뭐 개인화된 이런 환자 맞춤형의 어떤 치아 배열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고 더 좋은 이제 보철물 제작의 결과까지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 잘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직 구매하시기 전이라면 뭐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것들의 이제 특징들, 뭐 이제 다 필요한 기능들을 다 구현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요, 슬리브 디자인입니다. 수술 그리고 이제 가공 파트에서 디자인 파트, 가공 파트에서 두 번째 이슈인데요. 슬리브 디자인입니다. 여기서는 예전에는 그 메탈 슬리브를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팅한 장치 안에다가 메탈 슬리브를 이렇게 조립하듯이 꽂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장점이 있죠. 이거가 가지는 장점은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드릴을 넣었을 때 그 드릴링하는 감각이 상당히 일정하다. 왜냐하면 저 메탈 슬리브라는 거는 이제 아주 대량으로 뭐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차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가공이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느낌이 유사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장점인데 대신에 이제 프린팅하고 나서 저 슬리브를 조립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이제 조금 번거로운 점도 있다라는 게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탈 슬리브 자체의 비용도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제 메탈 슬리브가 없는 3D 프린팅만으로 그냥 제작을 완료하는 그런 이제 가이드들을 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3D 프린터를 치과에 보유를 하고 이제 제작하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메인 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되게 좋은 방식인데요. 또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가공을 다 하다 보니까 번거로운 부분들도 있고 특히나 이게 드릴이 저렇게 패시브하게 들어가는 거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메탈 슬리브가 있는 경우는 드릴의 감각이 일정하다. 그리고 이제 드릴이 들어가는 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차이가 없는 반면에 이거 이제 3D 프린팅의 오차라는 게 저 슬리브 내면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메탈 슬리브가 없이 프린팅만으로 슬리브가 만들어진 경우는 저 내면에 대해서 이제 트리밍을 해주고 깨끗하게 안쪽에 이제 프린팅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잔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걷어내고 제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정확한 수술을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으냐, 메탈 슬리브가 있는 게 좋냐, 뭐 없는 게 좋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정확도 측면에서는 이제 크게 차이가 없다. 메탈 슬리브가 있거나 없거나 이제 아까 그런 트리밍 과정이나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적당한 가공 과정을 잘 거친 수술 가이드에서는 정확도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게도 한번 재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나온 연구인데 메탈 슬리브가 있는 수술 가이드 그리고 없는 수술 가이드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수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심어보고 과연 저기 이제 메탈 슬리브가 없는 그룹에서는 레진이 많이 깎여 나갔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무게를 한번 재보니까 이제 무게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좀 보고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확도도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탈 슬리브가 없는 것도 꽤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슬리브 디자인에 있어서 좀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슬리브의 위치 그리고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리브가 뼈에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느냐 그리고 이제 길이가 얼마만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드릴링 키를 사용합니다. 제일 왼쪽에 그림 보면 이제 1mm짜리 드릴링 키, 그 다음에 3mm짜리 드릴링 키를 쓰거든요. 그래서 저 드릴링 키 자체가 이제 임플란트 드릴의 위치,
드릴링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거가 이제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거를 비교를 해보면 길이가 이제 1mm보다 3mm 정도로 긴 그룹에서 오차가 이제 적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슬리브의 위치 측면에서는 뭐 뼈하고 조금 더 가까이 2mm 정도로 가까이 위치하는 그런 슬리브에서 정확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시스템마다 뭐 이제 이런 드릴링 키나 이런 거 쓰지 않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드릴링을 할 때 드릴이 가이드되는 영역, 그 길이 자체가 길면 길수록 정확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리브가 뼈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따른 연구를 또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또 연구를 해본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2mm 정도로 가까운 그냥 그룹에서 이제 정확도가 높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4mm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mm 중에는 제가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그룹, 저희가 이제 4mm, 그러니까 뼈랑 슬리브가 한 4mm 정도 떨어져 있으면서 바깥쪽으로 뚫려 있는 오픈 슬리브 타입, 이런 경우에는 오차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슬리브라도 슬리브가 뼈에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확도가 괜찮은데, 뼈하고 떨어져 있으면서 또 바깥으로 열려 있는 그런 오픈 슬리브 같은 경우는 정확도가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프리핸드로 서저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파샬 가이드, 드릴링을 일부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임플란트 식립 자체는 우리가 핸드로 하는 파샬 가이드 그룹 같은 경우보다도 정확도는 그래도 좀 낮다고 보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3 이슈는요, 이게 이제 서지컬 가이드의 인터널 피팅입니다. 그래서 수술 가이드를 우리가 뭐 그 전 단계까지 아무리 정확하게 만든다고 해도 우리가 입안에 이거를 장착을 해줄 때에 제 위치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수술의 어떤 오차는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윈도우를 많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장치가 치아에 완전히 밀착이 돼가지고 제자리에 안착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잘 들어갔다 아니다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떠 있다 그러면 이제 장치 내면에 어떤 닿는 점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미세하게 또 조정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윈도우를 오픈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술 가이드를 만들 때 내면 접촉이 이제 여기저기서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제 내면 접촉이 많이 생기는 자리는 굉장히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치아에서는 치아에 그루브가 있는 자리, 그루브가 있는 자리에서는 이제 3D 프린팅의 어떤 오차가 조금만 존재하더라도 그 미세한 부분에 이제 장착이 완전히 되지 않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왁스 같은 재료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릴리프를 조금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임플란트 플래닝하는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약간 이제 내면에 옵셋을 부여한다거나 이렇게 약간 유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적합도를 높이는데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장치의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 장치가 넓으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수술 가이드 장치 자체가 이렇게 조금 작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컨트로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은 장치를 크게 만들면 오차가 좀 커져요. 그래서 프린팅 자체의 오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치를 안착시킬 때에 저렇게 많은 치아에서 잘 안착이 돼야 되는데 한 군데서라도 오차가 생기면은 이 장치 자체의 위치가 이렇게 데비에이션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커버리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치아를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딱 커버해 주면은 오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2022년에 이제 다른 그룹에서 발표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장치를 이제 왼쪽 그림 보시면은 길게도 만들어 보고 짧게도 만들어 보고 두 가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3D 프린터도 여러 종류를 쓰고 해서 프린팅을 해보니까 이제 작은 범위로 이렇게 수술 가이드를 만들어주면 오차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초록색 라인으로,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초록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작은 크기의 수술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쟤네들이 이제
다 오차가 작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구했던 거하고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수술 가이드가 커버리지를 많이 해주지 않는 짧은 수술 가이드를 만들어주면 드릴링 할 때 그 장치 자체가 떨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짧게 만들어 버리면 치아에 걸리는 부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얘가 움직인다. 그러면 이것도 오차를 많이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제 결과를 보고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프 보시면 제일 왼쪽에 풀 아치로 이제 수술을 한 그룹 하고 치아를 4개 정도 덮어준 그룹이 결과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치아를 3개만 덮어준 그룹, 2개만 덮어준 그룹, 이렇게 이제 치아를 덮어주는 개수를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실제 수술을 진행을 해보면은 오차가 또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이제 장치는 장착이 오차를 만들 수 있지만 이제 수술 과정에서는 안정감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약간은 줄여주는 게 좋긴 하겠지만 치아를 한 4개 정도는 덮어주는 게 좋겠다. 그런 기준으로 선생님들께서 디자인을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술 가이드를 아래로 얼마나 덮어줄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치아를 아래쪽으로 많이 커버를 해주면 해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 풍형부가 있잖아요. 치아에서는 이런 치아의 외형이 있고 여기에 최대 풍형부가 존재하는데 그거보다도 짧게 만들어주는 경우에는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최대 풍형부까지 커버를 해주면 그거보다 이제 더 길게 만든 거하고는 이제 통계적인 차이는 없다. 이제 그 추세 자체는 정확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긴 하는데 이제 최대 풍형부 정도까지만 덮여 있으면은 정확도에는 큰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장치가 조금 부피가 생기면은 이제 3D 프린팅하는 과정에서도 뭐 이제 틀어지거나 이제 디스토션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커버해 줄 때는 최대 풍형부까지는 내려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2-6 이슈가 되겠고요. 3D 프린팅을 하고 나서 어떤 볼륨의 변화가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실험을 한 내용이고요. 이제 3D 프린팅을 하고 나서 한 달까지 그냥 냅둬 본 거죠. 가만히 냅둬 본 거죠. 과연 이제 3D 프린팅한 장치가 한 달 동안 모양이 변하지 않느냐. 그게 상당히 좀 궁금해가지고요. 한 달 동안 냅둬 봤고, 이게 이제 이 그래프가 여러 개 보이는데요. 이건 이제 그 후경화 과정. 우리가 이제 3D 프린팅하고 나서는 세척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강도나 품질을 올리기 위해서 후경화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중합도를 극대화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60분까지 후경화를 길게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후경화를 안 한 그룹부터 60분까지 길게 한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쫙 깔아놓고 한 달 동안 그냥 가만히 냅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후경화를 하지 않은 그룹은 이제 한 달 동안 변화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그룹은 후경화를 60분 정도 오래 한 그룹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가이드를 사실은 만들고 나서 우리가 실제로 수술을 진행하는 시간까지 약간 이제 시간에 갭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은데 만약에 뭐 배송의 어떤 이슈도 있고 이 날짜에 어떤 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후경화 과정을 충분히 어떤 기공소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면 이제 우리가 장치를 만드는 치과에서 하더라도 이제 후경화를 최대한 길게 해주는 게 최적 변화를 막는 데 기여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테마고요. 세 번째 테마는 이제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 단계에서 오차를 어떻게 컨트롤 할 것이냐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COIR이라는 좋은 이제 저널에 출판된 시스테머틱 리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이드 수술의 오차가 이때까지 과연 보고된 게 얼마나 되느냐, 오차가 얼마나 크냐를 보고를 한 연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여러 가지 연구를 종합을 해보니까 임플란트 식립 위치 엔트리 포인트에서는 1.2mm고
임플란트 끝부분 에이펙스로 내려가서 보니까 오차가 플래닝 한 거보다 한 1.4mm 정도 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식립의 어떤 각도가 틀어지는 건 한 3.5도 정도 평균적으로 틀어지더라. 라는 거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개발을 한 이제 스캔 바디인데요. 이건 이제 임플란트 수술 가이드를 만들고 나서 그 수술 가이드의 슬리브에다가 이렇게 스캔 바디를 껴가지고 이제 전체 이렇게 모델을 스캔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이제 수술 가이드가 정확하게 만들어졌느냐, 그 다음에 잘 장착이 됐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캔 바디입니다. 그래서 구강 내에서도 이런 것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이제 스캔을 해보니까, 그 수술 가이드 자체의 정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가이드 정확도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다. 그러면 오차가 도대체 아까 1몇 미리 오차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에러가 수술 단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발표된 2022년도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뉘앙스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룹이 플래닝한 위치하고 실제 수술 가이드의 위치를 비교를 한 거거든요. 비교해 보니까 별로 차이가 없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왼쪽에 두 그룹은 이제 플레이스먼트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식립이 들어간 그룹에서 보니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오차가 막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술 단계에서 가장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거고요. 그럼 수술 단계에서 과연 뭐 하느라고 오차가 그렇게 많이 커지냐라는 거를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연구는요, 이제 작년에 나온 건데 2021년도에 3D 프린팅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제일 왼쪽에는 이제 그 격자가 좀 커요. 그래서 이제 밀도가 조금 낮은 뼈를 이렇게 재현을 한 것이고요. 제일 오른쪽은 조금 더 치밀하죠. 그래서 가장 치밀한 뼈를 재현을 한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뼈의 밀도를 다르게 재현해 놓고 수술을 해보니까 이게 이제 밀도가 가장 높은 그룹에서 이제 수술 가이드를 이용한 식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가장 크더라라는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골밀도에 의한 드릴의 어떤 쉬프팅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 것 같다라는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릴링의 어떤 편차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정되거나 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드릴링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골밀도가 이런 데 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뼈의 경사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연구는 이제 2022년에 나온 건데 뼈의 경사를 0도, 45도, 60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경사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진 그룹에서 수술 가이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차가 크더라라는 거를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고, 경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뼈들이 있죠. 뼈가 많이 이제 순측의 뼈가, 버컬 쪽의 뼈가 흡수가 많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발치하자마자 이미디어트 식립을 하거나 할 때 드릴링하는 뼈의 경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오차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요. 비슷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2022년에 나온 건데 발치창에 심은 거, 그 다음에 힐드 리지에 심은 거 이렇게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술 가이드도 사용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파샬 가이드 한 거, 네, 풀 가이드까지 한 거 이렇게 비교를 한 이제 연구가 되겠고요. 여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힐드 리지에서 결과가 좋다. 수술 가이드를 똑같이 썼는데도 힐드 리지에서 심은 게 제일 좋더라. 그리고 풀 가이드를 다 해주는 게 아무래도 정확도가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를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치창 주변에는 뭐 뼈의 밀도도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드릴링 과정에서 어떤 데비에이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정확도 이슈를 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를 우리가 할 때는 수술 가이드 자체의 슬리브에도 유격이 있기 때문에, 공차가 있기 때문에 드릴이 삽입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공차로 인한 오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비에이션이 지금 여기 중간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각도의 오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틀어진 상태로 이렇게 드릴링이 돼버릴 수가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본 플래트닝 드릴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먼저 드릴링을 시작하는 게
이제 드릴 자체가 데비에이션이 된 상태로 드릴링을 되는 것들을 좀 막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풀 뎁스의 드릴을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일 짧은 걸로 시작을 해줘야지만 이 슬리브에 의해서 가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잠긴 상태에서 드릴링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는 풀 가이드를 쓸 거냐 파샬 가이드냐라는 건데 아까 결과를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서 파샬 가이드보다는 이제 풀 가이드가 정확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프리핸드보다는 이제 파샬 가이드가 그래도 정확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죠. 근데 많은 뭐 연구자들이 풀리 이제 가이드된 것보다는 이제 파샬 가이드가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된 리지에서는 완전히 이제 힐드 리지에서는 오차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치유된 리지가 아닌 발치창에서 식립한 그룹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오차가 크다. 그래서 풀 가이드 드릴링을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의 이슈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서포트 영역 그리고 이제 그 수술 가이드의 그 서포트의 특징에 따라서 정확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치아에서 모든 지지를 얻는 수술 가이드가 가장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치아의 위치가 변화가 없고 치아가 가장 리지드한 그런 안정적인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 서포티드죠. 뼈도 단단하기 때문에 물론 플랩을 다 제끼고 사용해야 되는 게 상당히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투스 서포티드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본 서포티드가 그 다음으로 정확한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뮤코자 서포티드입니다. 그래서 준지바 자체에 어떤 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러 번 장착을 해봤을 때 늘 같은 자리로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뮤코자 서포티드는 가장 정확도가 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마우스에서 이제 수술 가이드를 사용해가지고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정확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뢰하지는 않고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이제 치료했던 환자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예전에 임플란트하고 뼈가 너무 많이 녹으셔가지고 하여튼 임플란트를 현재로서는 이렇게 심을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위치에 한 4개 정도만 심고 뼈가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되어 있는 이 자리에 이제 뼈 이식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해줘야 되는 환자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가이드 수술 디자인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어디 심어질지 이제 그 위치에 맞춰서 이렇게 3D 프린팅으로 이제 수술 이후의 모형을 미리 이제 만들어 줬고요. 수술 이후 모형을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CAD 소프트웨어에서 그 플래닝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어버트먼트를 디자인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가 심어질 위치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델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템포러리를 만들어 주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이제 32번하고 38번 이 임플란트 사이에 간격이 너무 길어가지고 파절이 되는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탈 프레임을 좀 넣어줬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메탈 프레임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메탈 프레임을 가공을 해가지고 넣어준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템포러리를 만들어 줬는데 사실은 이제 수술 가이드에 오차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기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실린더를 이제 입안에서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입안에서 레진을 다이렉트로 이제 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오차를 모든 것들을 이제 입 안에서 상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하자마자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를 픽스드로 보철물을 넣어주고 이제 인공뼈를 식립한 부분에 이제 로딩이 가해지지 않게 해주는 과정을 거쳤죠. 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했던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완전 무치약 환자의 어떤 가이드는 정확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염려하고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2022년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죠. 그래서 그룹 3를 보면은 모든 영역이 치아로 서포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반면에 위에 두 그룹은 1번 그룹은 이제 연조직의 지지를 얻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수술 가이드를 드릴링 할 때 뒷부분에서는 연조직만 지지를 얻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또 캔틸레버처럼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거는 마지막 그룹, 앞이나 뒤나 이렇게 치아로 지지가 되는 가이드가 가장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자 케이스 중에는 이렇게 후방 연장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케이스들이 아무래도 존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본 앵커 핀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핀을 고정을 해주고 우리가 임플란트 이렇게 드릴링을 해줄 때 장치 자체가 이렇게 휘어지거나 밑으로 싱킹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이게 본 앵커 핀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최소한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픽세이션 스크류를 꼭 사용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픽세이션 핀을 썼느냐 안 썼느냐 따라서 이제 정확도 평가를 해보았더니 이제 픽세이션 핀을 사용한 이제 오른쪽 그룹에 이제 오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었다. 그리고 수술의 일관성이 높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디자인할 때 고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발치할 치아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치아를 3개 내지 4개 정도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남겨놓고 이제 이 남아있는 뿌리를 지지를 얻어가지고 뿌리를 기반으로 지지를 얻어서 수술 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개만 식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식립된 임플란트를 다시 이제 그 임플란트의 지지를 얻어서 나머지 임플란트 부분을 다시 심어주는, 그러니까 이제 당일에 발치하고 이미디어트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주 리지드한 그런 그 서포트를 얻는 거기 때문에 수술의 정확도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뭐 이중내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이제 랜드마크가 되게 해서 이제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도 정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하는 단계에서도 장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결과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니 임플란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편측이지만 이제 후방 연장이 많이 길어진다 그럴 때 여기서도 이제 제일 후방에 미니 임플란트 같은 거 하나 심어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CT도 찍고 모든 걸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술 정확도를 뭐 이제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었다. 이런 것도 이제 보고한 케이스라 한번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수술 가이드를 디자인하고 수술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제 최대한 퍼져 있는 랜드마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건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장치의 변형이나 장치가 싱킹되는 이런 이슈들을 조금 이제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후방에 어떤 이제 미니 임플란트 같은 것들 최소한 이제 사용을 하는 것들이 정확도에 이제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테마로 3가지 파트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취득에 대한 얘기였는데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뭐 실리콘 임프레션을 뜨거나 아니면 이제 구강 스캔을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이제 구강 스캔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무치약 부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인공적인 마커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완전 무치약 환자에서 덴처를 쓸 때는 덴처의 정확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면 적합도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술 가이드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최종적인 보철물의 위치, 탑다운 컨셉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재현을 하고 그 수술 가이드 디자인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메탈 슬리브는 반드시 필수는 아니다. 그런 말씀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수술 가이드의 정확도를 우리가 이제 장착의 정확도를 얻기 위해서 내면을 옵셋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얇은 그루브 같은 데는 블락아웃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술 가이드는 너무 길면 좋지 않고 좀 짧아져야지 안착이 잘 되는데 치아가 한 4개 정도는 있는 게 수술 과정에서도 정확도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뭐 그런 말씀들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제 수술 단계에서 오차가 가장 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뼈의 밀도가 너무 높거나 경사진 뼈에서는 특히나 훨씬 더 주의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풀 가이드 드릴링을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게 하나 또 제가 말씀드린 이슈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술 가이드의 정확도는 치아로 서포트 되는 그런 장치에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풀 아치 수술을 할 때는 수술 가이드의 정확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뭐 치아를 몇 개를 인위적으로 발치할 거지만 남겨놓고 장치를 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선생님들 이제 수술 가이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을 가지고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하는데 어떤 이슈들이 많은 연구자들이 그리고 임상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12가지 어떤 토픽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임상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하여튼 저에게 좋은 코멘트나 피드백을 주시거나 아니면 또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에 있는 이메일로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